또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오늘은 149쪽 보드게임이라는 4장의 보드게임이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보드게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 이렇게 집 앞에 걸어 다니면서 보드게임 카페라는 그 상호가 간판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현대백화점 현대아파트 주변에 골목골목에서 엄청 발견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쳐 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홍대 앞에도 많고 뭐 대학가 그런 데는 많고 해서 요한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보드게임장 가 봤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친구들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이런 게 이렇게 많구나.' 하고 알았죠. 거기 첫 장에 보면 네트워크 바깥의 네트워크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게임을 혼자서 하든 여럿이 하든 우리가 컴퓨터와 놀 때는 그 경험의 주도권을 소프트웨어와 나눠야 한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놀이의 경험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지만 프로그램과 기기가 그런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 마이크 마인크래프트 같이 유연한 게임조차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게임은 저는 컴퓨터 게임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또 게이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적인 보드 게임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와 경험의 주도권을 나눠야 한다는 그 점이 보드게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경험을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게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보드게임은 상상력과 경험을 창조하는 그 능력이 한계가 없이 펼쳐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1 쪽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 주변에 보드게임장인 스네이크 앤드 라테스라는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점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게 됐고 그 상점의 사장은 어떻게 해서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152 쪽에 위에 보면은 스네이크 앤드 라테스의 내부는 따뜻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점심시간 무렵이면 카페에 120석 남짓한 좌석이 꾸준히 채워질 것이고 저녁 6시 무렵에는 테이블이 만석이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놀랐어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게임하는 곳이 120석이나 필요해?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지금 현실에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152쪽 밑에 해마다 수십만 명이 스네이크 앤드 라텍스를 찾는 이유는 그곳에 세계 최고의 보드게임, 카드게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보드게임은 어 동양에서는 장기나 바둑이었죠. 중국에서는 마작이 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체스 게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카드 게임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카드 게임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발달을 해서 갖가지 수백 가지의 카드 게임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153 쪽에 보면은 음 스네이크 앤드 라테스는 아날로그 놀이의 성지이고 온갖 게임을 맛볼 수 있는 잔치상이며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아날로그 반격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 밑에 1980년대 초에 전성기를 누린 이후 비디오 게임이 성장함에 따라
테이블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이 산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거나 선도 업체에서 모두 파산하는 일은 없었다. 테이블 게임의 쇠퇴기였던 그 10년 동안이 나의 성장기였다. 그 밑에 보면 테이블 게임은 천천히 하강 곡성을 그렸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매출도 줄어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요자가 적으니까 게임이 개발이 안 돼서 이제 게임의 질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하강 곡선을 그렸다는 거죠. 154쪽에 위에 보면은 거대 회사들도 블록버스터 게임들로 들이 새로운 에디션, 혁신은 비디오임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오락실에서 뒤이어 PC와 게임 콘솔에서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의 혁신이 일어났다.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즐기는 게임들이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1900년대에 엄청나게 모바일 게임들이 그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155쪽에 그 위에 중간에 보면 보드게임 매출 급증, 보드게임 다시 인기 상승, 보드게임이 돌아오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보드게임 르네상스를 살아가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제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났다는 거예요. 보드게임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특성 때문에 동시에 우리 삶에 내재된 독특한 사교 욕구를 보드게임이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바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제로 사람을 느끼고 싶어서 보드게임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6쪽의 중간에 보면 카스타니는 보드게임 카페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온라인 조사를 통해 서울에서 2002년경에 보드게임 카페가 생겨나 크게 성공했다가 몇 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 그래서 한국의 그 보드게임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200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국에서는 월드컵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8 올림픽 때 해외 자유화가 생겼고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고 88 올림픽 때 한국이라는 게 국제적인 글로벌 그 어떤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면 두 번째 월드컵이 생겼던 2002년도는 어 글로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된 그런 첫 번째 큰 시기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해외에서 있었던 보드게임 카페가 처음으로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157쪽에 위에 보면은 그 저는 하드코어 게이머와 긱 문화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보드게임을 하는 그 사장의 말이겠죠. 제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사람이 편안한 곳, 최대한 긱 문화와는 동떨어진 장소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첫 번째 목표였대요. 그리고 159쪽에 위에 보면요. 테이블 게임은 모임의 핑곗거리일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모임에 아주 적절하게 특화되어 있다. 테이블 게임은 디지털 세상과는 동떨어진 고유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정보가 쏟아지고 인간관계를 가장한 마케팅이 넘쳐나는 소셜 네트워크와는 정반대다. 트위터상의 대화는 심하게 편집된 짧고 재치 있는 말에 연쇄 반응에 불과하고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는 진짜 관계라기보다는 온라인상의 크리스마스 카드 교환에 가까우며 인스타그램 피드는 일상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담고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 함께 있어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아주 낮기 때문에 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MIT 사회심리학 교수인
세리 터클은 자신의 져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한다. 게다가 우리가 상대방을 접근해야 할 대상물로 생각할 위험도 있다. 상대방이 내게 유용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혹은 재미있는 면만을 본다. 우리가 물리적이고 어지럽고 복잡한 일상의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위험한 각오할 생각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 위험을 각오할 생각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 네, 이 부분이 그 보드게임이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160쪽을 보시면요. 위에 글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은 인간이다. 오래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스네이크 앤드 라텍스는 사회학자들이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된다. 제3의 공간이란 집이나 직장이 아니면서도 안전하고 환영받는 신성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한계를 탐험하는 장소다. 신성한 공간은 은신처가 아니다. 터클은 썼다. 그곳은 우리의 자아와 책무를 확인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이 그런 상호작용을 주리라 믿었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었다. 비디오 게임이 그런 작용을 할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비디오 게임은 친구와 유대감을 갖게 하는 대단한 사회화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비디오 게임은 고립된 경험이 되어버렸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한 무리의 친구들과 매일 월드 오브 위클래프트나 콜 오브 듀티를 하면서 헤드셋을 통해 서로를 놀리고 자판으로 자잘한 대화를 나눌 때도 결국 방 안에는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자신밖에 없다. 게임이 끝나는 순간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아이패드가 등장하고 모바일 게임이 한창 성행하면서 비디오 게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진정한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제 당신은 함께 침대에 누운 연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세컨드 라이프에서 가상연인과 가상연애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작용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욕구야말로 테이블 게임의 반격에 담긴 핵심이다. 가상세계 인터넷이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연결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깨달았어요. 컴퓨터 게임 디자인과 이론의 연구자이자 저술가인 버니드 코벤의 말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은 결국에는 더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쭉 써 있더라고요. 162쪽에 또 위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적 공간에 함께 있게 되면 상대방을 해방시켜서 좀 더 완전하고 충만한 본연의 자아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코벤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서로를 현실로부터 풀려나게 한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네이크 앤드 라텍스에서 그런 일을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코벤이 말했다. 그 밑에 보면 살아있음을 느낄 수는 없죠. 컴퓨터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게임은 우리를 오래 지속되는 깊은 우정으로 결속시키기도 한다. 그 밑에 보면 게임의 목적은 승리만이 아닌 관계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드게임이 살아있는 거는 아직도 마작이나 체스게임 그리고 카드게임이 살아있는 거는 그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 화투가 있죠. 화투. 네, 화투. 그다음에 그 뭐죠? 윷놀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의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164쪽에 보면은 상대의 표정을 읽어내는 재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게임이 비디오 게임과 다른 그 중요한 거는 비디오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날로그 게임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내면서 스킬을 또 만들 수 있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게임을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요. 그가 말했다. 이 게임 공간에서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서로에게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쵸. 나 패가 안 좋아." 막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공격을 하고 사실을 조작하기도 하죠. 그런 일 자체가 놀이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테이블 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실생활에서와의 완전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놀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게임은 게임 참여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게임을 할 때는 사실상 두 가지 게임을 하는 셈이죠. 하나는 게임이 테이블 위에서, 다른 하나의 게임은 테이블 주변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을 할 때는 단지 버튼만 누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게임에서는 굉장히 그 머리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센시티브한 표정이나 그런 걸 보면서 어 엄청난 게임이 그 안에서 벌어지죠. 눈치 게임이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166 쪽에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눈치를 보는 그 어떤 표정에서 게임을 하는 거에서 엄청난 상대방을 보는 눈이 발달한대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거. 그런 거는 그 디지털 게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도 보면 남한테 관심이 없이 살다가 남의 표정과 남의 관심을 체크하는 일이 발달해야지 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그 센시티브한 게 이 비즈니스에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EQ가. 그래서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게임이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죠. 166 쪽에 어 밑에 보면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게임은 회의적이고 그의 회사는 99%의 노력을 아날로그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 회사들이 아날로그적인 게임에도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쭉 넘기면 170 쪽에 이제 170쪽 보시면 거기 중간 위쪽에 어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이머들이 구루 역할도 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게임에 대해 열정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잘하는 게 저는 여기서 되게 별을 3 개를 줄을 쳤는데 이게 인제 게임에서 그 보드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드게임을 하러 오면 그거를 어떻게 이 게임을 하는지를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게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게임에 대해서 열정적일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고도의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 딱 우리 사업하고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한 교육 사업이잖아요. 이 뉴스킨이라는 게임에서 룰과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의 그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배우고 룰을 알아야지. 게임에서 룰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게임의 룰을 먼저 체크를 해야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게임의 룰을 체크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의 룰을 가리키는 거를 가르치지 않는 듯하게 가르친다는 게 정말 고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어요. 쭉 넘기시고요. 거기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넘기고요. 176쪽 밑에 보면 테이블 게임의 역할은 사람들이 서로 대면할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아날로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정말로 아날로그 경험을 원하는 겁니다. 게임 기술도 중요하고 운도 작용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해요. 감정 표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성공합니다. 기도 토이버가 말했다. 이는 어느 성별, 계층, 문화에서나 마찬가지다. 외향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 내향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 모두 카탄의 개척자를 한다. 이 게임의 어떤 종류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카탄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이어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감성 지능과 본능 또한 필수적이다. 근데 이게 사실 게임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해야 된다기보다는 감성 지수 지능과 본능 그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78쪽에 중간에 보면 보드게임의 디지털 활용법 거기에 아마도 테이블 게임 열풍을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도구 덕분에 테이블 게임 디자인이 새로운 기업가들로 넘쳐나는 산업으로 변모했다는 점일 것이다. 디지털 도구로는 첫째 2000년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 보드게임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는 팬페이지 게임 뉴스, 게임 리뷰 동영상 등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확장하는 게 도움이 주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리뷰를 또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게임 리뷰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확장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디지털 게임을 하는 회사들이 어 아날로그 게임을 또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183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 자, 우리는 정말 외로운 세대거든요. 29세의 템킨이 말했다. 게임을 만든 그와 친구들은 전부 주위에서 인정하는 너드들이었고 인터넷과 더불어 성장했다. 여기서 너드라는 말은요. 외톨이들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안경 끼고 운동 잘 못하고 그런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인기 없는 사람들 그런 애들 근데 뭔가 좀 똑똑한 다른 면에서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을 너드라고 하죠. 그 너드들이 이제 그 디지털 게임을 많이 하게 되죠.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고등학교 시절에 그들은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인터넷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자 진짜 인간관계가 그리워졌다. 잘 골라낸 일상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흔한 사회관계망과 그런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죠.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100만 명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일상의 서글픈 현실에 비하면 인스타그램은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일단 그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소셜미디어와 안전한 관계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즉각적인 만족감을 찾기 위해 다시 소셜미디어로 돌아가서 계속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순환고리에 빠져서 거기서 관계를 발견하고 애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죠. 디지털 소셜미디어를 외로움의 마취제라고 불렀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184쪽에 위에 보면은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는 알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맥락에서 파악하기 쉬운 사회적 관계인 거죠. 인간성을 저버린 카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웃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인간성을 저버린 카드라는 그 게임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원하는 욕구에 부응했어요. 제 희망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서로를 진정한 관계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감성을 터치하고 그리고 서로를 소통하는 그 순서와 룰을 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90쪽을 한번 보세요. 이 이제 게임하는 사람 그 회사 오너가 하는 말이에요.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게임을 만들어낼수록 게임 문화도 더욱 성장한다는 거죠. 그는 디지털 도구가 그런 아날로그 문화를 살려내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킥스타터에서 자금을 모았고, 여기는 뭐냐면 그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거니까 투자해 주세요라는 그런 자금 회사예요. 거기서 투자를 받아서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드게임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으며 자신만의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드게임의 역습이 스네이크 앤드 라테스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커뮤니티 덕분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스네이크 앤드 라텍스가 그 증거죠. 그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월요일 밤 11시 다양한 성별, 연령, 배경,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들어차서 온갖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보드게임은 부모님의 지하실에 틀어박혀서 던저스 앤드 드래곤스를 하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증거죠. 네, 그러면서 이 보드게임의 챕터가 막을 내리고요. 두 번째 장 다음 주는 인쇄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우리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